자, 우리 저번 시간에 그 중상주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서양의 고대, 그리스, 헬레니즘, 로마. 그러다 로마가 망하고 중세 시대가 시작됐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그러다 중세 하면 딱 우리 떠올려야 되는 건 두 가지 개념. 종교랑 그 정치체제. 종교는 뭐였죠? 그쵸. 카톨릭, 그죠. 기독교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공, 공건제라는 시스템. 그죠. 이 두 가지가 중세의 완고한 축이었는데, 이제 중세가 시간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그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의구심을 가지면서 조금씩 기독교 권위가 이제 실추가 되죠. 그리고 봉건제라고 하는 그 하나의 또 축도 이제 십자군 원정이라든지 흑사병이라든지 여러들 사건들로 인해서 점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 역사에서는 동요라고 불러요. 동요. 네. 뭐라고요? 동요가 무슨 뜻이죠? 그치, 그치. 이렇게 안정적이고 완고한 상태가 아니라 왔다 갔다 이렇게 좀 무너질랑 말랑 하는 그런 상황. 그 시기에서 등장한 왕권이 아주 비대해질 정도로 강력해진 이 시스템을 절대 왕정이라고 불러요. 원래 우리 서양 하면은 왕권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잖아요. 왕이 이제 교회에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은 그 교황한테 굴욕을 당하기도 하고 막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었죠. 근데 이 17세기, 18세기 요 시기부터는 왕권이 아주 강력해진 모습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요 시기를 절대 왕정 시기라고. 그리고 하나만 더 TMI 말씀드리면은 절대 왕정 시기에서 여러 모순점들이 또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절대 왕정 시기가 저 아래 있는 일반 시민들이나 백성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죠. 이런 걸 두 글자로 혁명이라고 하죠. 그죠? 영국에서는 피를 보지 않은 명예혁명, 프랑스에서는 피를 본 프랑스 혁명,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지금의 우리 살고 있는 이 모습, 이 사회의 모습대로 세상이 바뀌게 되는데 이 시기를 영어로는 모던이라고 부르고 우리말로는 좀 더 가까운 시대라고 해서 근대라고 부르죠, 근대. 지금 우리는 이제 근대 이후의 삶의 사회에 살고 있죠? 네, 그런 시기. 이 절대 왕정의 특징은 왕권이 이제 굉장히 강력하다는 건데, 강력한 왕권을 뒷받침해줄 관리들, 그리고 언제든 왕의 명령에 복종하는 상비군들, 그죠? 이게 운영되려면 왕이 돈이 많아야 되죠. 아, 든든한 재정. 근데 이때 재정을 보통 나라가 나서가지고 확보를 했죠. 관세 장벽을 만들어서 이제 원료 같은 상품들은 싸게 사들이고 완제품만 팔아 넘겼죠. 그 남의 나라 완제품은 사지 않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있는 원료는 절대로 남의 나라로 팔지 않죠. 자, 이 절대왕정을 지탱해준 경제 개념, 이거를 상업을 중요시하는 주의라고 해서 중상주의, 그죠? 중상주의의 목표는 딱 하나. 당시 그 부의 원천이라고 여겨졌던 금을 나라 창고에다 가득가득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중상주의를 다른 이름으로 금을 중요시한다고 해가지고 중금주의라고도 불렀어요. 한편 이제 여전히 아직은 중세가 끝나질 않았죠. 혁명이 아직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중세가 끝나지 않아요. 여전히 기독교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강력해진 왕권을 정신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개념이 왕권은 신으로부터 나왔다 하는 왕권 신수설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리고 다른 귀족들에 비해서 왕권이 더 훨씬 더 크고 웅대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화려하고 왕만 지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인 건물들을 짓죠. 요 건물들을 지어서 이제 왕의 어떤 그런 권력을 과시했는데 베르사유 궁전이나 뭐 저 스페인에 있는 마드리드라는 그 스페인 수도에 있는 엘 에스코리알 궁전, 펠리페 2세가 지은 이런 궁전들이
왕권의 어떤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져. 자, 그리고 15세기 무렵에 당시 이제 유럽 지도인데 이 지도는 이제 유럽 입장에서 쓰인 게 아니라 이 나라, 오스만 제국이란 나라가 13세기에 출현해서 굉장히 완고한 이 지금 이 지중해에서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어. 요 시기는 이제 오스만 제국 전성기였던 16세기 그림인데 오스만 제국이 나중에 20세기 초반에 망하는데 자, 오스만 제국은 1453년에 여기 나와 있죠. 1453년에 우리 동로마 제국으로 알려져 있는 어느 제국을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을 시켰죠. 그러면서 과거 로마가 차지했던 이 지중해 일대를 대부분 오스만 제국이 석권을 했단 말이에요. 오스만 제국은 투르크족이 오스만이 이제 그 이 나라의 창시자고 오스만 투르크라고 불리는 민족이 이 세운 나라가 오스만 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투르크족이 여기 살고 있는 유대인, 아랍인, 뭐 그 밖에 여러 유럽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지배해가지고 세워진 거대한 제국이 오스만 제국. 자, 당시 오스만 제국은 어떤 종교를 믿었죠? 이슬람교를 믿었죠. 이 지도 나온 김에, 자, 여기는 우리 로마는 지배를 안 받았죠. 바티칸 교황청이 있는. 그죠? 여기는 어디죠? 무슨 반도죠? 발, 발칸 반도죠. 여기 옛날 서양 고대 문화의 시작, 역사의 시작, 그리스란 나라가 있었죠. 이 그리스, 그러니까 발칸반도 지역이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아.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우리 그리스는 서양 문화의 뿌리이자 원천 아니에요. 그죠? 그 지역이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자, 이거 자체도 굉장히 굴욕적이고 자존심 상하고 충격적인 일인데, 이 오스만 제국이 여기 화살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위쪽으로 막 진격을 해 들어와요. 이거를 유럽에서는 막느라고 진땀을 뻘뻘 흘린단 말이에요. 당시 16세기에 신성 로마 제국이 이 지금 북쪽으로 진출하는 오스만 제국을 방어하는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자리를 한 15세기부터 계속 독점했던 가문이 있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합 합스부르크 가문, 그죠? 그 합스부르크 가문이 이 신성 로마 제국 동남쪽에 있는 오스트리아라는 나라의 왕위를 차지하고 있던 가문이었잖아요. 그죠? 여기 빈을 수도로 하는 신성 로마 제국을 이끌고 있던 오스트리아라는 나라가 그죠? 예, 이제 오스만 제국의 북진을 막고 있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요 폴란드라는 나라가 요 무렵에 리투아니아라는 나라를 합병하면서 이제 강력한 나라로 떠올랐어요. 폴란드 들어봤나요? 동유럽 국가죠. 그리고 여기 러시아라는 나라. 당시에는 이렇게는 안 부르고 이렇게 불렀어요. 루스 차르국이라고 불렀어요. 루스나 러시아 할 때 러시나 같은 표현이에요. 이 루스, 러시아 할 때 러시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바이킹을 뜻해요. 우리 과거에 그 노르만족 기억나죠? 노르만족들이 그 러시아 지역을 쳐들어와서 여기다가 뭐 노브고로드 공국, 키예프 공국 같은 그 노르만족들 나라를 세웠단 말이에요. 여기 있던 슬라브족들을 지배하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그 이 러시아어로 바이킹을 이제 루스라고 부르는데 그 루스라는 말이 계속 나와서 지금의 러시아란 말까지 이어져 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지도자를 우두머리를 짜르라고 불렀어요. 루스 차르고 이런 나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진격해오는 오스만 제국의 침략을 막고 있었다. 특히 이 러시아란 나라는 여기 지금 흑해라는 바다 보여요? 흑해라는 바다에서 여기 삐져나와 있는 이 반도가 있는데 이 반도를
크림반도라고 불러요. 크름반도라고도 불러요. 요즘에는 보니까 표기가 바뀌어가지고 크름반도라고 더 많이 부르더라고요. 크림반도는 선생님 어렸을 때 배웠을 때 표현이에요. 그냥 요거는 TMI인데 하나 알아두실 게, 요 크림반도에 있는 유명한 항구 도시 하나가 세바스토폴이라는 곳이. 세바스토폴. 자, 이 크림반도를 놓고 이 러시아랑 오스만 제국이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는데, 무려 전쟁을 300년 동안 하는. 몇 년 동안 한다고요? 계속 뺏기고 빼앗기고 반복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오스만 제국을 오스만 투르크가 세웠다 그랬죠. 그래서 러투 전쟁이라고. 무슨 전쟁? 러투 전쟁. 러시아 투르크 전쟁. 막 11차 전쟁, 12차 전쟁 이런 것들 나와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는 오스만 제국과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아주 아주 안 좋았겠죠.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이제 불거져 나오냐면은 20세기 초반에 혹시 1차 세계대전이라고 들어봤어요? 그 1차 세계대전 때도 이 오스만 제국이 러시아랑 어떻게든 승부를 보려고 러시아 반대쪽에 그 독일 편에 가담을 한다. 자,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나중에 1차 세계대전 할 때 배울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여기 지금 키예프라고 불리는 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예전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노르만족들이 여기를 와가지고 키예프 공국을 세웠던 지역인데, 이 지역이 지금 있는 나라가 혹시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지금은 키예프라고 안 부르고 요즘에는 키이우라고 부르긴 하는데, 이 키예프를 수도로 하는 나라, 러시아로부터 독립한 나라거든요. 우크라이나라고 들어봤어요? 자, 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여기를 다스리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요즘에 어때요? 사이 좋나요? 2022년이면 몇 살이죠, 세연이? 2학년? 그때 러시아의 저 푸틴이라는 대통령이 이 우크라이나가 차지하고 있는 이 크림반도, 러시아한테는 이 크림반도가 항상 그 스케 때문에 꼭 차지하고 싶은 곳인데, 여기를 우크라이나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배가 아팠겠죠. 러시아가 여기 우크라이나를 쳐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전쟁 중이에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비하면 땅덩어리도 작고 힘도 없는데 러시아한테 일방적으로 지금 얻어맞고 있어요. 5년 동안. 그래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막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데 여기 미사일이 막 떨어져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 키예프는 완전히 지금 불바다가 된 곳이에요. 러시아가 어디를 차지하기 위해서, 무슨 반도를? 크림반도를 차지하기 위한 그 전쟁, 러투 전쟁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다만 대상이 과거에 러시아에서 오스만 투르크와의 전쟁에서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만 바뀐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은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들어봤죠? 이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요 곳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터키라는 나라죠. 튀르키예. 물론 이건 요즘에 있는 나라고. 나온 김에 좀 오랜만에 한번 보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여기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 두 강이 흐르는 이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르죠. 이 메소포타미아에 지금 있는 나라가 이라크란 나라 들어봤어요? 다마스쿠스라는 곳을 수도로 한 나라가 시리아라는 나라예요. 들어봤나요? 그리고 시리아라는 나라를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페니키아라고 불렀어요. 기억나요, 혹시? 여기 해상무역, 그리고 표음문자, 알파벳의 기원이 되는 표음문자를 쓰고 번성했던 페니키아라는 나라. 그리고 이라크에서 더 동쪽으로 나가면 이 지역은 이란이란 나라가 있죠. 여기 그리고 아랍 쪽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아라비아라고 불렀죠?
아랍 쪽의 반도에서 아라비아라고 불렀는데 나중에 사우드 가문이 여길 다스리기 때문에 무슨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라고. 그리고 다마스쿠스가 있는 시리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은 여기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이 있는 이스라엘이 있죠. 이스라엘은 우리 역사 시간에 계속 배웠지만 기원전 10세기에 헤브라이라는 왕국이 있었죠. 그래서 이 헤브라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히브리어. 그들이 믿는 유일신 야훼, 여호와라고도 하죠. 하나님. 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막 분열해가지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막 나뉘고 막 하잖아요. 다윗 왕 들어봤나요? 돌팔매로 골리앗을 때려 죽인 다윗 왕과 지혜로운 솔로몬. 근데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또 나뉘게 되고 혼란을 거듭하다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라고 들어봤어요? 그 페르시아한테 이스라엘이 지배를 당했던 적이 있죠. 그러다가 또 이스라엘이 한동안 이집트 지배를 받기도 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로마 지배를 또 받죠. 그랬던 사건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슬람의 이제 또 지배를 받게 되는 아주 다사다난했던 이스라엘. 카이로를 수도로 하는 여기는 어디예요? 이집트, 메디나, 메카. 여기는 이제 이슬람의 성지죠? 특히 메카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성지 순례하러 꼭 가는 곳이죠. 트리폴리 하면은 리비아, 튀니스 하면은 튀니지. 이 튀니지는 누구의 후예들이죠? 예? 카르타고의 후예들이죠. 그죠? 로마랑 맞서 싸웠던. 근데 이 넓은 영역을 오스만 제국이 점령하고, 자, 이 유럽에서 오스만 제국 거쳐서 인도로 가가지고 향신료 무역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가로막고 수수료를 많이 받아 챙겼다 그랬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동쪽으로 직접 못 가고 굉장히 끙끙 앓았다 그랬죠. 유럽에서 향신료도 엄청 비싸고. 그래서 지금 여기 지도에는 잘려 있지만 여기 이베리아 반도라고 이렇게 붙어 있죠, 유럽에. 이 이베리아 반도에 있던 두 나라, 스페인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 구석에 있었던 포르투갈. 이 나라들은 오랫동안, 무려 800년 동안 누구 지배를 받죠? 이슬람 지배를 받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여기서 무슨 운동이 일어났었죠? 재정복 운동이라는 게 일어났었죠. 그죠? 그래서 이슬람 세력들을 이 스페인에서 결국은 800년 만에 몰아내게 되잖아요. 자, 이 적을 몰아내면은 내부는 어떻게 되죠? 강력한 적을 몰아내려면은 내부는 어떻게 돼요, 보통? 땅단이 뭉치게 되죠. 그죠? 이 과정에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는 강력한 왕권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이제 뭔가 좀 유럽에서 힘 좀 써보려고 그랬더니 이미 지금 다른 유럽 국가들은 자리를 딱 잡고 있고 무역을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오스만 제국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이슬람 무너뜨리느라고 상처투성이가 된 스페인이 이쪽으로 가는 대신에 어디로 가죠? 이쪽으로 가죠. 지구가 둥글다는 얘기를 믿고 자, 여기 나와 있는 콜럼버스 서인도 제도를 발견했고요. 마젤란과 엘카노라는 그 부하가 뭐를 달성했죠? 세계 세계 일주를 달성했죠? 자, 그러면서 당시 이 스페인이 먼저 신대륙을 발견한 결과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들을 차지하게 되는데 특히 이 신대륙이 이제 아메리카와 중남미, 남미 이런 쪽에 많은 식민지를 보유하게 됐죠.
그리고 오늘은 저번 시간에 얘기하던 합스부르크, 그리고 또 이제 태평양을 돌아가지고, 자, 이리 와가지고, 여기 어느 섬도 차지했어요, 스페인이? 필리핀이라는 섬도 차지했죠. 그죠? 이 필리핀은 누구 이름을 따가지고 이렇게 섬 이름을 붙였다 그랬어요. 펠리페 2세라는 스페인 군주의 이름을 따가지고 필리핀이라는 이제 이름을 정했다 그랬죠. 이 펠리페 2세, 그리고 스페인에 대한 역사를 이제 볼 건데, 이거는 그림으로 그냥 보세요. 자, 저번 시간에 우리 합스부르크 가문 얘기를 하다가 말았어요. 자, 당시 이제 신항로 개척 이후에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인데 굉장히 큰 영역들이죠. 자, 우리 합스부르크 가문에서 이제 전해지는 이야기,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른 이들은 그죠? 이 합스부르크 가문의 기본적인 그 전략은 결혼이었죠, 결혼. 그죠? 합스부르크 가문이 원래 어디서 출발했다 그랬지 기억나나? 아르가우, 알프스, 스위스에서 원래 시작을 했다 그랬죠. 그죠? 처음 듣나? 스위스에서 원래 시작을 했는데 이 저 합스부르크 가문이 신성 로마 제국 안에서도 그렇게 뭐 좀 막 영향력 있는 가문이나 좀 대접받는 그 귀족 집안은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변에 그 알프스에 있는 여러 가문들과 결혼 동맹을 맺는데 마침 그 결혼 동맹을 맺었던 상대 집안이나 귀족 가문에서 수사가 끊기게 되면서 합스부르크가 점점 영향을 넓혔다 그랬죠. 그러다가 마침내 당시 신성로마 제국 안에 황제권이 되게 약했는데 귀족 힘이 셌죠. 이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합스부르크 가문의 루돌프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합스부르크 출신으로 신성로마 제국 황제가 됐었죠. 그죠? 근데 이 루돌프라는 사람이 생각보다 나이는 많았는데 더 오래 살았고 권력 욕심도 많아가지고 자기네 영역인 스위스 지역뿐만 아니라 저 신성로마 제국 동남쪽에 떨어져 있는 오스트리아 지역을 차지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루돌프 1세 때부터 합스부르크 가문의 중심지가 스위스에서 어디로 옮겨갔다 그랬죠? 오스트리아 쪽으로 옮겨갔다 그랬죠. 그리고 이어서 루돌프의 아들이었던 알브레이트 1세가 잠시 황제 자리를 차지했지만 사촌한테 상속 문제 때문에 암살당하면서 그 이후로 합스부르크 왕실은 150년 동안 황제를 또 못 내놔요. 그러는 가운데 14세기 중반에 스위스가 또 독립을 해버렸죠. 그래서 합스부르크 가문은 원래 근거지였던 스위스를 잃고 이제 황제도 내놓지 못하는 좀 상당히 생각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 합스부르크 가문에서 이제 뭐 예전에 황제가 자신들에게 하사했다고 문서를 하나 위조해가지고 신성로마 제국 당시 황제를 어떻게 선출했다 그랬죠? 7명의 선제후들이 황제들을 이제 모여가지고 투표로 선출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합스부르크와 가문은 그 선제후에 들어가지를 못했는데 200년 전에 황제가 내렸다는 문서라고 문서를 위조해서 그 선제후와 동등한 위치에 올라가게도 됐다 그랬죠. 자, 그러다가 15세기 이제 초반에 막시밀리안 1세라는 이제 아주 뛰어난 또 황제, 그리고 아주 전략적으로 아주 그 머리가 잘 돌아가는, 특히 지금 여기 나온 대로 결혼을 그 합스부르크 가문의 그 어떻게 보면 전략, 영토를 넓히는 정책으로까지 삼아서 영토를 크게 넓힌 사람이 하나 등장한다. 그리고 그 막시밀리안 1세가 신성로마 제국 황제의 딸과 결혼해서 그러니까 신성로마 제국 황제의 사위가 된 거죠. 신성로마 제국 황제가 죽은 다음에 그 자리를 이어받는다. 그래서 막시밀리안 1세 때 150년 만에 다시 합스부르크 가문에서 황제 자리를 되찾죠. 자, 그 이후에 이 막시밀리안 1세부터 여러 그 합스부르크 가문의 그 인물들인데 지금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예요? 외모적인 공통점. 못생겼다? 좀 어떤 느낌이죠?
턱들이 다 어때요, 전체적으로? 턱들이 좀 나와 있죠. 신성 로마 제국 이 합스부르크 가문의 좀 그 외모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주걱턱이에요. 근데 이 주걱턱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이게 이어져 왔을까요? 결혼을 하는데 외부 가문이랑 결혼을 한 게 아니라, 그치,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결혼을 한.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그 합스부르크 가문의 좀 열성 유전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주걱턱 유전자가 계속해서 자손들에게 전해져 내려오게 돼. 근데 이 주걱턱이 어느 정도면은 그냥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을 수가 있는데, 이게 심하거나 심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입이 잘 안 다물어져요. 그리고 윗니랑 아랫니가 이렇게 다물었을 때 맞닿질 않는 거예요. 이걸 치과에서 부정교합이라고 하는데 들어본 적 있어요? 부정교합이 심하면 음식을 씹기도 어렵고, 자, 그리고 이 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안 좋은 유전적 형질이 계속 이어져 나온 게 이 합스부르크 가문의 특징인데, 이거는 대를 거듭한 근친혼 때문에. 자, 막시밀리안 1세의 혼인 정책에 대해서 볼게요.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이 걱정했던 거는, 자, 여기, 아이고, 보세요. 글씨가, 신성 로마 제국이 있으면 숙명의 라이벌로 어떤 나라가 있죠? 붙어 있는? 보통 나라 대 나라 간에 붙어 있으면 사이가 안 좋잖아요. 신성 로마 제국은 지금의 독일이죠, 독일. 네, 오스트리아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합스부르크 가문. 대표적인 라이벌 국가가 어디였어? 붙어 있는 나라. 왼쪽에 붙어 있는 나라. 프, 프랑스랑 붙어 있죠. 그래서 이 프랑스와 독일 간에는 항상 그 땅 따먹기, 치고받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15세기부터 프랑스가 점점 백년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고 점점 팽창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당시 프랑스 왕실 가문은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발루아 왕조. 기억나요? 네. 잔다르크를 이용해 먹고 죽음으로 몰고 간 샤를 7세.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샤를 8세가 다스리고 있던 게 프랑스였단 말이에요. 프랑스가 영역을 확장해 나가니까 이 막시밀리안 1세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의 막시밀리안 1세가 부담을 느끼기 시작을 해요. 자, 근데 프랑스가 여러 귀족들 연합으로 이루어진 나라긴 한데, 우리 프랑스 왕실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귀족 가문, 프랑스 동쪽에 있던 가문 하나 있었죠. 게르만족의 이동 때 그 와인 색깔 얘기하면서 버건디 얘기했죠. 그거를 프랑스어로 하면은 부르고뉴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와인 유명한데. 자, 이 부르고뉴 가문이 여기 붙어 있었는데, 이 신성 로마 제국이 프랑스를 견제하려고 이 부르고뉴 가문의 유일한 상속 여자녀였던 마리 부르고뉴. 이 마리 부르고뉴랑 막시밀리안 1세가 결혼을 해요. 자, 그리고서는 이 마리 부르고뉴랑 사이에서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는데, 마리 부르고뉴는 얼마 안 있다가 낙마 사고, 말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어떻게 됐을까요? 죽는단 말이에요. 마리 부르고뉴가 유일한 상속녀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마리가 죽으면서 그 부르고뉴 땅이 누구에게로 넘어갔을까요? 합스부르크에게, 그쵸, 오스트리아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막시밀리안 1세는 확실하게 프랑스를 더 눌러버리기 위해서 프랑스랑 또 사이가 안 좋던, 프랑스랑 붙어 있던 나라가 어떤 나라죠? 프랑스 왼쪽에 붙어 있는 나라. 스페인이 있죠? 네. 이 스페인과
결합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오스트리아 왕가랑 어느 왕가랑 스페인 왕가랑 자, 결혼을 해요. 근데 어떻게 결혼을 하냐면 보세요. 막시밀리안 1세가 마리 부르고뉴와의 사이에서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었죠? 딸이 마르게리타, 아들이 펠리페 1세예요. 근데 스페인 왕가, 당시 스페인은 아라곤의 왕 페르디난도 2세, 카스티아의 여왕 이사벨라 1세가 공동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TMI 말씀드리면 이 이사벨라 1세는 누구를 후원한 사람으로도 유명해요. 콜럼버스를 후원한 여왕으로도 유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로 개척의 이제 선구자였던 요 왕가인데 요 두 왕과 여왕 사이에서 후안이라는 아들과 후아나라는 딸이 있었어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살표가 어떻게 연결돼 있죠? 오스트리아 왕가 합스부르크 왕실의 딸과 스페인 왕실의 아들이 왕자가 결혼을 했죠. 그죠? 그리고 오스트리아 왕실의 왕자 펠리페 1세와 스페인 왕실의 공주 후아나가 어떻게 했어요? 결혼을 했죠. 이렇게 집안 대 집안의 그 아들과 딸끼리 결혼해서 관계를 맺는 걸 사돈을 맺는다고 얘기하죠. 들어봤죠? 근데 사돈을 지금 이렇게 크로스로 맺었죠. 그죠? 아들, 딸, 딸, 아들 이렇게 맺었잖아요. 이 사돈을 우리 무슨 사돈이라고 부를까요? 겹사돈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해서 안전장치를 튼튼하게 한 거죠. 그리고 우연인지 아니면은 뭐 의도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후안이 나중에 이제 페르디난도 2세랑 이사벨라 1세가 죽은 다음에 후안이 몸이 약해가지고 먼저 죽어요. 예. 그리고 펠리페 1세와 후아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카를 5세예요. 자, 근데 자, 여기 후안 죽었다 그랬죠? 자, 시간이 지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카를 5세가 죽은 다음에 펠리페 1세도 죽어요. 자, 근데 혹시 펠리페 1세의 별명이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요? 미남왕이었어. 얼굴이 어땠다고요? 잘생겼단 말. 그래서인지 스페인의 공주였던 후아나가 펠리페 1세 자기 남편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아주 아주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는 카를 5세 말고도 자식이 다섯 명이 더 태어났는데 부부 금슬이 아주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이 28살에 죽어요. 너무 빨리 죽었죠. 남편이 죽으면서 후아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그렇죠. 슬펐겠죠? 근데 슬픈 거를 넘어서 약간 미쳐버린단 말이에요. 남편의 시체 같은 관을 내가 끈을 매달아가지고 그걸 끌고 다니면서 전국을 막 돌아다녔다는데 무섭죠, 좀. 아무튼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렇게 살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 스페인의 영역이라든지 왕권은 누구에게 넘어오게 됐을까요? 그 아들이었던 카를 5세에게 자연스럽게 넘어오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후아나, 약간 미쳐버린 후아나랑 펠리페 1세, 미나망 펠리페 1세 사이에서는 6 아들이 있었는데, 자, 큰 아들이 카를 5세, 둘째 아들이 페르디난트 1세, 그리고 딸이 마리아란 딸이 있었어요. 자, 아까 이 펠리페 1세는 금방 죽어버렸다 그랬죠? 펠리페 1세 아버지가 누구였죠? 여기 나와 있죠? 누구? 막시밀리안 1세죠. 이 막시밀리안 1세는 이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돼요? 아빠야 아빠니까. 할아버지죠. 이 막시밀리안 1세는 자기 손자들을 또 이용해가지고 결혼 정책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요. 당시 오스트리아는 자, 동쪽과 북방의 체코를 예전에 보헤미아라고 불렀거든요. 들어봤어요? 체코를 보헤미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오스트리아 더 동쪽에 헝가리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헝가리랑 오스트리아가 땅을 가지고 치고받으라고 되게 좀 뭐랄까 좀 아주 그 경쟁 관계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헝가리를 어떻게든 또 꿀꺽 삼키려고 헝가리 왕가랑도
오스트리아 왕가가 또 맺어지게 돼요. 이것도 또 지금 어때요? 딸, 아들, 아들, 딸. 겹사돈을 또 맺은 거예요. 징글징글하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원래 오스트리아가 보헤미아, 헝가리 지금 나눠져 있죠? 그죠?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다 먹어치운 거예요. 왜 먹어치웠을까요? 이 안나랑 러유시 2세라는 헝가리 쪽 가문의 왕자랑 공주가 다 금방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좀 이상하기도 하죠. 근데 아무튼 자, 뭐 역사에서는 따로 암살됐다는 이야기가 없으니까 이 당시 평균 수명이 30세가 안 됐다 그랬죠? 그래서 일찍 죽어버리면서 이 보헤미아와 헝가리의 넓은 땅도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이 차지하게 된 거예요. 땡큐죠, 완전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인 가문과도 단단히 맺어졌다 그랬죠? 겹사돈을 맺어서. 그런데 펠리페 1세가 죽고 후안이 죽고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카를 5세가 스페인의 왕위 계승권까지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합스부르크 가문은 이렇게 넓은 어마어마한 영역들을 차지하게 돼요. 게다가 신항로 개척을 성공한 스페인 왕실이었기 때문에 유럽에서 이렇게 많은 땅덩어리를 차지한 거에서도 더 나아가서 신대륙의 이 어마어마한 땅까지 모조리 차지하게 된 거예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우리 영국의 별명으로 보통 부르죠. 자, 근데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원조는 어느 나라예요? 그쵸. 네. 합스부르크 왕조면서 스페인이기도 해요. 이제 스페인과 오스트리아가 한 사람에 의해서 통치를 하게 됐으니까. 그리고 이 넓은 땅의 통치를 물려받은 것이 카를 5세라는 사람이었어. 자, 근데 카를 5세는 지금 이 땅덩어리 좁아요, 넓어요? 엄청 넓죠? 이거를 혼자 다스리느라고 재위기간 40년 내내 엄청 애를 먹었어요. 그리고 카를 5세가 신성로마 제국 황제로 있을 때 루터라는 사람 기억나요? 마르틴 루터? 자, 루터가 뭘 시작했죠? 종,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또 신성로마 제국은 완전히 혼돈이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황제 노릇을 40년을 하는데 다스릴 땅도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너무 고달픈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자기가 죽기 전에 은퇴를 선언하고 그 합스부르크 가문, 신성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던 넓은 땅을 나눠요. 먼저 이 오스트리아 지역을 자기 동생이었던 누구? 페르디난트 1세에게 넘겨줘요. 자,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가문이죠. 그리고 더 알짜배기 좋은 땅이었던 스페인과 네덜란드 지역, 이탈리아 북부의 나폴리, 시칠리아, 사르디니아 같은 이 노른자, 그리고 스페인은 신대륙의 그 식민지까지 가지고 있죠. 이 지역을 자기 아들이었던 누구에게? 펠리페 2세에게 나눠주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삼촌과 조카가 합스부르크 가문의 다른 땅들을 서로 나눠 가지게 됐죠? 이렇게 나눠지게 됐죠? 자, 이제 펠리페 2세 이름이 드디어 나왔죠? 펠리페 2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보세요. 뭐 요건 아까 봤던 내용인데 할아버지 막시밀리안 1세가 부르고뉴의 마지막 상속녀였던 마리드 부르고뉴랑 결혼을 했죠.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게 누구였어요? 펠리페 1세였죠. 펠리페 1세는 스페인 왕위 상속녀였던 후아나랑 결혼을 했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아까 우리 본 내용이지만 이 막시밀리안 1세가 마리 부르고뉴의 딸이었던 마르게리따랑 스페인의 왕자였던 후안이랑 결혼하게 됐다 그랬죠. 겹사돈.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게 카를 5세였죠. 근데 펠리페 1세가 금방 죽어버리면서 미나망, 후아나는 미쳐버렸죠? 그래서 카를 5세가 실제적인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의 통치자가 됐다 그래요.
자, 근데 카를 5세는 결혼을 하는데 결혼 상대가 자기의 이종 사촌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쪽, 외가 쪽 친척, 어, 외가 쪽 친척이었던 여자, 포르투갈의 공주였던 이사벨라랑 결혼해요. 이것도 여기부터 이게 시작돼요. 자, 피가 같이 섞인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거 뭐라고 하죠? 이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게 펠리페 2세였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어때요? 턱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죠? 자, 이 카를 5세 같은 경우에는 입이 잘 안 다물어져가지고 자꾸 이렇게 뭔가 가만히 있으면은 이렇게 에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로 윙 뭐가 들어올까요? 네, 벌레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벌레를 막으려고 일부러 덥수룩하죠. 뭘 길렀다 그래? 일부러? 일부러 수염을 길렀다. 그리고 펠리페 2세도 입이 잘 안 다물어져서 굉장히 좀 뭐랄까 발음도 부정확하고 그 발음이 부정확한데 할 일은 많잖아요, 왕이니까. 이것저것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신하들이 옆에 있다가 펠리페 2세가 명령을 내리면 그거를 잘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펠리페 2세가 말보다 정확한 거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펠리페 2세의 별명은 서류왕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무슨 왕? 서류로 다 문서를 결제해주는. 그 밖에도 뭐 신중왕 이런 별명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필리페 2세는 발음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입이 자꾸 벌어지다 보니까 혀가 또 마르죠.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혹시? 입냄새가 나요. 구취가 아주 심했다는. 그래서 이 펠리페 2세의 결혼 상대라든지 펠리페 2세를 주변에서 모시는 시종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하는데 자기 입냄새가 난다고 생각을 해봐요. 효은이는 안 나죠? 자, 그리고 이제 펠리페 2세가 17살이 돼가지고 첫 번째 결혼을 하는데, 자, 이 합스부르크 가문은 기본적으로 결혼 전략이 상대편과 결혼을 해가지고 상대 가문의 땅을 가져오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 가문이 다른 집안이랑 결혼했을 때 만약에 우리 집안 혈통이 끊겨버리면 땅을 뺏길 수도 있죠. 그래서 절대로 이걸 뺏기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근친혼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펠리피세의 결혼 상대는 포르투갈의 또 공주였던 엄마도 포르투갈 공주였는데 아내도 포르투갈 공주죠? 뭔가 좀 심상치 않죠? 마리아 마누엘라랑 결혼을 하는데 17살 때. 자, 여기 보시면은 관계를 보세요. 자, 펠리페 2세의 아빠 카를 5세와 그리고 이 마누엘라, 공주 마누엘라의 엄마 카탈리나 요 두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남매 관계죠. 그죠? 그리고 펠리페 2세의 엄마였던 이사벨라랑 마누엘라의 아버지 주왕 3세가 또 무슨 관계예요? 남매 관계죠. 복잡하죠? 여기서부터. 자, 그래서 펠리페 2세에게 이 주왕 3세는 자기 부인의 아버지니까 장인어른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엄마의 오빠기도 하기 때문에 뭐기도 해요? 외삼촌이기도 한 거예요. 끔찍하죠? 자, 요런 관계들. 그리고 펠리페 2세의 장모님, 카탈리나는 또 펠리페 2세 아버지의 여동생이기 때문에 뭐이기도 해요? 고모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던 중에 사촌이었던 첫 번째 부인 마누엘라가 죽게 돼요. 아이를 낳다가. 그래서 아이가 하나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미리 여기다 써놓으면은 돈 카를로스라는 아이예요. 누구? 돈 카를로스. 근데 이 돈 카를로스가 태어나고 나서 3일 만에 산후병으로 마누엘라가 죽는답니다. 자, 이 두 번째, 세 번째 결혼은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그 돈 카를로스의 모습을. 자, 여기 보시면 어때요? 얘도 좀 턱이 약간 나와 있죠. 이건 사진이에요, 그림이에요? 그림이죠. 그림은 아무래도
사진보다는 더 부정확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화가 의지에 따라서 대상을 좀 더 어떻게 그릴 수 있어요. 상대가 귀족이나 왕족이니까 잘 보여야 되잖아요. 더 예쁘고 멋지게 그려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원래 그 돈 카를로스가 가지고 있던 주걱턱보다도 좀 더 들어가게 그렸다. 근데 이렇게 들어가게 그렸음에도 주걱턱이 좀 명확하죠? 그리고 이 돈 카를로스의 신체적 특징으로는 자, 두 다리가 좀 어때요? 쫄바지 이런 거 입어봤어요? 네. 근데 지금 다리가 좀 길이가 어때 보여요? 똑같아 보여요? 오른쪽 다리가 20cm가 짧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 카를로스는 서 있으면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엄청 불편했다는 거예요. 다리가 한쪽이 길고 한쪽이 짧으니까 항상 어떻게 서게 되겠어요? 약간 이렇게 삐딱하게 서겠죠? 그래서 허리 디스크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게 안 좋았다 그래요. 그리고 어깨도 한쪽이 이렇게 처지게 되고. 그리고 이게 되게 좀 괴기스러우니까 이걸 감추려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남들 앞에 설 때 항상 어떻게 섰다 그래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똑바로 안 서고 약간 비스듬하게 쓰는 거예요. 자, 그래도 아무튼 엄마가 죽으면서 태어나서 이제 엄마 없이 자랐기 때문에 펠리페 2세는 나름 돈카를로스를 되게 끔찍하게 아꼈다 그래요. 근데 아꼈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이렇게 아프고 하다 보니까 이 카를로스가 조금씩 성격이 좀 난폭해지고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분노 조절 장애. 말도 좀 어눌하고 조금 지능적으로도 조금 떨어졌는데 크면은 가만히 있다가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했다 그래. 누가 생각나나요? 네. 자, 그 돈 카를로스. 네. 자, 근데 이 돈 카를로스가 결국은 아버지랑 그 펠리페 2세는 잘해준다고 잘해줬는데 계속 좀, 좀 모자란 모습을 보여요. 막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되거나 화가 나면은 자기 마음에 안 든 사람, 마음에 안 들게 한 사람을 불러다가 이 사람한테 어떤 그 벌을 주기도 했다는데 자, 어떤 벌을 줬냐면은 신발 있죠, 신발. 그 사람이 신던 신발을 벗게 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입에다가 물게 했다 그래요. 신발을 그 사람 입에 물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 벌을 주거나 혹은 자기가 길을 걷다가 그 어떤 사람이 밖으로 이제 물을 껴지는 바람에 이제 그 창밖으로 물을 이제 버리는 바람에 그 물방울이 몇 방울 그 돈카를로스한테 튀었는데 그때 이제 그 물방울 튀게 하는 사람을 또 나오게 해가지고 막 아주 인정사정 없이 구타를 했다고 또 하죠. 그리고 이제 이 돈카를로스도 잘하는 거 뭐 침대 위에 같은 올라가가지고 막 방방 뛰는 거 화내면서 그런 것들을 잘했다 그래요. 예. 자 그러다가 나중에 이 돈카를로스가 그 알아 누워요.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리고 또 한 번 이렇게 계단 걸어오다가 그 다리가 또 한쪽이 안 맞으니까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데 그때 되게 아파가지고 알아 눕게 되는데 이때 온갖 약을 동원해도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카르스를 낫게 하려고 온갖 의사라든지 뭐 명의라는 사람 다 찾아봤는데도 낫질 않으니까 뛰어난 성직자, 좀 신기가 있다는 성직자를 하나 불렀는데 그 성직자가 당시 이제 스페인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100년 된 미라가 있었다 그래요. 그 100년 된 미라를 구해다가 이게 이제 영험하니까 요 돈카를로스 옆에다가 놓고 돈카를로스가 그 100년 된 미라랑 같이 자기 했다 그래요. 그게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100년 된 미라랑 자고 나서 이 돈카를로스가 조금 그 병세가 착 이렇게 좀 다시 나아지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도 보였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이 돈카를로스는 펠리페 2세한테 어떤 손가락?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자,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 마누엘라 죽은 다음에 이제 한 9년 후, 9년 후에 펠리페 2세가 재혼을 하게 돼요. 그 재혼 상대는 메리라는 여자였어요. 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별명은 블러디 메리, 피의 메리죠? 자, 이 메리는 헨리 8세라는 영국 왕의 큰딸이었어요. 헨리 8세와 캐서린이라는 스페인의 그 공주가 결혼해가지고 낳은 큰딸 기억나죠? 아버지 헨리 8세가 아들이 하나 있었죠. 에드워드 6세라는 아들.
근데 그 에드워드 6세가 16살에 일찍 죽어버렸죠. 그래서 왕위 후보, 남자 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여왕으로서 최초로 즉위를 한 거예요. 메리가 당시 37살이었어요. 근데 37살이 되도록 결혼을 했어요, 못했어요? 결혼을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후계자를 만들고 있기 위해서라도 결혼이 필요했어요. 만약에 메리가 후계자 없이 죽게 되면 누구에게로 왕위가 이어지게 되는 상황이었죠? 엘, 엘리자베스에게 후계자가 넘어가는 상황이었는데 메리가 엘리자베스를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죠? 자기 엄마를 이혼하게끔 만든 그 엠블린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엘리자베스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리가 어떻게든 아이를 가지고 싶었기 때문에 이 스페인의 왕이었던 펠리페 2세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스페인 왕 입장에서는 나이도 많은데다가 메리가 어 그 좀 뭐랄까 요 당시 펠리페 2세가 메리의 이 사진을 보고 결혼을 한 게 아니라 메리의 10년 전 더 젊었을 때 그림을 보고 이제 초상화를 보고 영국으로 건너와서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10년 전에 메리의 그림은 좀 젊고 막 예쁜 그림이었는데 자, 펠리페 2세가 이제 메리랑 결혼하러 와서 만난 메리는 37살, 8살의 메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모적으로도 펠리페 2세가 좀 실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도 아무튼 결혼을 하게 됐어요. 자, 근데 아까 펠리페 2세가 입에서 뭐가 많이 난다 그랬죠? 입냄새가 많이 난다 그랬죠? 근데 또 메리는 메리대로 입이 아니라 몸 전체에서 그 누린내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냄새 커플이에요. 자, 그래서 아무튼 둘 사이는 그 그렇게 썩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을까요? 좋지 않았어요. 스페인 입장에서는 지금 이 결혼을 통해서 만약에 메리가 죽거나 뭐 이렇게 잘못되면은 그리고 이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합스부르크 왕실이 영국도 꿀꺽 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땡큐였지만 둘 사이가 정작 별로 좋지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아이를 갖지 못하고 그러고 나날이 지나가는데 어느 날 메리가 갑자기 우액 구역질을 하는 거예요. 자, 여자가 이렇게 우액 구역질하는 거 보통 뭐라고 하죠, 이거? 입덧이라고 하죠. 아이 생기면 입덧하는 거. 그러면서 아이를 가졌을 때 여자 몸 변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박, 메리가 임신한 거 아니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메리는 엘리자베스를 불러다가 자기 임신했다고 막 자랑하면서 엘리자베스한테 막 뭐랄까 좀 이렇게 쪽을 주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메리는 진짜 임신을 한 게 아니었죠. 상상 임신을 한 거였어요. 여자들이 상상 임신을 하면은 임신을 강하게 원하면은 그렇게 몸이 임신한 것처럼 변하게 된다 그래요. 결국은 임신을 하질 못하고 메리는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죽게 되죠. 펠리페 2세가 메리가 죽은 다음에 또 한동안 이제 재혼하지 않다가 32살이 되던 해에 프랑스의 공주였던 엘리자베트랑 결혼을 하게 돼요. 엘리자베트의 성은 발루아였죠? 어디서 또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이 엘리자베트는 누구의 딸이었냐면, 자, 젊은 사자가 늙은 사자를 이길 것이다. 황금빛 세 장 넘어. 기억나나요? 노스트라다무스? 앙리 2세라는 군주 있었죠. 그 앙리 2세의 큰딸이었던 엘리자베트 발루아였어요. 그 엘리자베트는 펠리페 2세랑 결혼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재미난 요거 하고 마칠게요. 펠리페 2세가 엘리자베트랑 결혼하기 전에 이 엘리자베트는 누구랑 약혼 상태였어요. 약혼 상대가 누구였어? 이 사람 마고의 언니기도 해요. 여왕 마고 기억나죠? 누구랑 약혼했을까요? 이 사람이랑 약혼을 했었어요. 먼저. 돈 카를로스랑 먼저 약혼한 상황이었는데 이 돈 카를로스가 이 무렵에 상태가 더 안 좋았어요. 그 장애가 있었다 그랬죠? 근데 계단에서 구르기도 하고 막 미라랑 자기도 하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도 나아졌다 그랬어요? 분노 조절 장애도 있고 막 집에서 방방 뛰고 막 난리를 쳤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 보다 못해서 펠리페 2세가 요 무렵에 돈 카를로스를
어디 밀실에다 가둬놓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얘랑 결혼시킨다는 건 무리라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도 프랑스랑 결혼은 스페인 입장에선 되게 달콤한 제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랑 결혼 못할 거를 대신에 아빠 펠리페 2세가 엘리자베트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돈 카를로스는 어땠을까요? 자기 약혼녀랑 아버지랑 결혼한 더 충격받았겠죠? 그래서 막 많이 먹고 단식하고 이런 것들을 막 반복하다가 결국은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돈 카를로스가 죽는다. 그리고 펠리페 2세는 어렵사리 엘리자베트랑 결혼을 했는데 엘리자베트와의 사이에서도 아이가 있었을까요? 아이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결혼을 한 게 오스트리아의 공주였던 안나였어요. 근데 오스트리아는 같은 합스부르크 가문이죠. 자, 촌수를 따져보니까 어떤 관계였어요? 삼촌과 조카, 근친혼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메리 1세도 알고 보니까 펠리페 2세 할머니의 여동생이었던 캐서린의 딸이었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사촌 관계에서 근친혼을 하게 된 건데 아이는 없었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첫 번째 부인 죽고 두 번째 부인 메리 죽고 세 번째 부인 엘리자베트도 죽고 약혼녀랑 아버지랑 결혼한 것 때문에 충격받은 돈 카를로스도 죽었죠. 그리고 네 번째 부인이었던 안나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이것도 네 명이 태어났는데 세 명이 일찍 죽어요. 그리고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필리페 3세랑.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할게요.